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 즉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는 1%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312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며 새 공장 부지는 울산이 유력합니다. 화공 플랜트 명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수주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멕시코 살리나 크루즈 지역 정유 공장 4조 원 등 6조 원이 현지 사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전통술 막걸리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막걸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국순당은 올해 수출이 1,5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계속되면서 증시 조정 이어졌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게 이 반대 매매입니다. 지금 이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들, 주가 하락에 이제 담보 비율을 못 채워서 강제로 매도를 당하는 반대 매매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고 해서 당국이 얼마 전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이 반대 매매 추이는 신용 잔고 비율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 잔고액이 줄었다는 것은 신용 거래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돈을 갚았던지 혹은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를 당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6월 신용 잔고액은 17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조 원대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2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6월에 17조 원대로 떨어진 뒤로 그다음부터 7월 달 내내 17조 원대를 유지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치가 있었던 7월 4일부터 이 금액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증시가 출렁이는 와중에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반대매매 방어선 역할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다행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또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배 기자가 이제 환율 문제 지적을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환율 연고점 경신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환율이 장중에 1,316.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로화와 똑같아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108.36인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선호가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이 점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렸고 또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도시 재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이번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1,300원 위로는 우리가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전망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른다고 합니까? 결국 열쇠는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또 경기 둔화가 찾아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할 때가 바로 환율이 떨어질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를 이제 9월에 있는 연준의 FOMC 전후로 시각을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일 나올 미국 6월 CPI 수치가 올해 물가 최고점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은 이 9월 FOMC 이후가 이제 그 전후로 환율이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3분기에 1,290원 그리고 4분기에는 1,245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이제 침체의 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곳들은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네. 상단을 1,350원에서 1,37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환율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빅스텝 이후 한 달이 매우 불안하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장 7월 말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75%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이 금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최근 주식과 채권을 팔면서 물 빠지듯이 나간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선반영한 탓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다음 달 말에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8월 25일에요. 하지만 그 전에 약 한 달까지는 금리 역전 기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계속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확률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한 달여의 시간차를 두고 하느니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미 금리 역전 영향 크지 않다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하던데 이미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비중 13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이 아니고 사실 같기만 해도 우리보단 미국이 더 선호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겠죠. 환율 문제 심각해지니까 오늘 당국도 카드를 거론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꼬박 일주일 남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안이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네. 19일에 이 옐런 장관이 오는데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종료됐죠.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환율 안정에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통화 스와프와 꼭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심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예. 어떤 전체적인 체질 면에서 개선이 안 된다면 어렵다는 건데요. 2008년에 지금 표를 가져왔는데 2008년 10월 3일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서 실제로 환율이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다시 폭락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위로 솟구치면서 이제 끝나버렸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이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지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통화 스와프를 하면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득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미국의 상시 스와프를 가진 나라들은 주로 이 전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곳들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당국과 또 통화 당국이 별도의 외환 안정책을 꺼내들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게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좀 경계감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밤에 나스닥이 2.26%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13일 발표되는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부분인데요. 월가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월 수준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6월 CPI 상승률은 8.8%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CPI 상승률 8.6%보다 높은 겁니다. 예, 지금 8.8%까지 예상폭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예상치대로 8.8%라든지 아니면 혹은 더 높게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장 전망대로 8.8%가 나오거나 전망치보다 혹은 높게 나온다면 이번 달 말에 FOMC 움직임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큽니다. 지난 5월도 기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왔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보니 FOMC에서 10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75bp,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한 연준이 100bp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1일 현지 시간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90.6%가 이번 7월 말에 FOMC에서 75bp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9.4%는 100bp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50bp 인상을 지지했던 전문가가 13.8%였고 이제 75bp를 지지한 전문가가 86.2%였습니다. 이 양상을 보시면 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 보실 그렇네요.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100bp 인상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100bp 인상 결정이 나오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랬고 연준 위원들 발언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연준 시각은 어떨까요? 네, 하지만 지금의 물가 지표 여전히 좀 아직 현실 상황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준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오늘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요. 오늘 13일 발표 예정인 6월 CPI가 높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면서도 이 데이터 철진한 수치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다시 말해 한물 간 데이터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CPI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이 암시를 했고, 이미 7월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6월 CPI에 너무 놀라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주목하는 지표가 또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사실 잘 나와서 조금 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6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전달보다 3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5만 명 증가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사실상 이 수준이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예. 따라서 연준에서도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번 고용 지표 결과를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 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5bp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외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100bp를 인상하는 것도 배제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벌써 4차례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회의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선 지난 6월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말에 최종 금리를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6월에는 3.4%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준인데요.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도 50bp 인상이라는 빅스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과 7월에는 75bp씩 인상한 이후에 9월에는 50bp 인상,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5bp씩 예. 인상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말에 최종 금리는 3.25에서 3.5%, 다시 말해 이번 FOMC에서 말한 이 점도표와 같은 수준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번 FOMC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살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6월 FOMC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7월에 75bp를 인상한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100bp 인상도 지금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bp 인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일단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은 당연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유로화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로화가 20년 만에 1유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패러티 시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한때는 1유로에 1.0006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짧게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네, 이런 경우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패리티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조나스 골터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머지않아서 이 패러티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도이치방크 역시도 유로당 0.95에서 0.97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십억 유로의 옵션 계약이 패러티에 걸려 있다라면서 다시 말해서 시장에는 굉장한 난기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건 무려 29년 만의 일입니다.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국내 차 산업 전반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1999년 아산 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겁니다. 새 전기차 공장은 이미 충분한 땅이 확보된 울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첫 전기차 공장 신설과 노후 생산 라인의 재건축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생산 라인은 단계적으로 재건축해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자동차 공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새 공장은 같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조지아 공장과 함께 현대차의 전기차 전성시대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정년퇴직 등으로 부족해지는 인력을 채우기 위해 내년부터 생산기술직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생산기술직을 신규 채용하는 건 무려 10년 만입니다. 또 연구개발 분야와 생산기술직 간에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넘어가는 급변의 시기를 맞아 노사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부품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현대차의 새 전기차 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5월 2025년까지 국내에 총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우리 전통술 막걸리의 수출액이 해마다 두 자릿수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젊은 세대들로부터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류 때문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판로 개척을 위한 숨은 노력들이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적재장 한켠에 막걸리들이 가득 쌓였는데 전부 해외로 나갈 제품들입니다. 평소 2, 3일에 한 번꼴로 수출품을 생산했지만 지난해부터 막걸리 수출량이 급격히 늘더니 지금은 수출품을 매일 생산할 정도입니다. 횡성 양조장에서는 그 수출용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최소 1일 1회 이상 수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국순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작지만 성장세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막걸리 수출액은 전년보다 27% 늘었는데 불과 2년 전까지 긴 침체기를 맞았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막걸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순당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0만 달러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과거에는 교민 중심 수출이 이루어졌던 터라 미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현지인들이 막걸리를 찾게 되면서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0만 달러, 내년에는 1,500만 달러까지 수출액을 늘려가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막걸리 수출 성장 배경에는 K컨텐츠 역할이 컸지만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업체들의 노력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국순당이 막걸리 수출에 본격 나선 것은 7년 전인데 페트병에 담긴 술이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캔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막걸리를 처음 접하는 현지인을 겨냥해 바나나나 복숭아 등 과일 향도 첨가했는데 동남아나 남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노력에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라는 공식을 가진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소비하는 힙한 술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 로컬 소비자분들이 드시기에 정통 막걸리를 바로 접하게 되면은 약간 이질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플레이버 막걸리를 권유함으로써 초기에 그 진입하신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막걸리에 접할 수 있고 그 과일 막걸리로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점점 이제 오리지널 막걸리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 막걸리가 와인처럼 세계화에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막걸리는 세계인의 시각에선 아직까지 생소한 술이라 수출하려는 국가 통관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 규격화된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현지서 막걸리가 고급술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저품질 막걸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 오일뱅크. 최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O를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요즘 일각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현대 오일뱅크 현재 상장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일단 이 현대오일뱅크 그러니까 현대 HD 현대, 현대중공업, 구현대중공업의 에너지 계열사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거래소에 예심 신청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난달 29일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이 승인된 이후 6개월 안에 모든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전에 금융당국에 증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10월에서 11월 중에는 기업 공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장이 굉장히 또 임박한 셈입니다. 이 정도로 임박하면 보통 이제 IPO 담당 팀은 이 기업 설명회를 열거나 또는 투자자들을 만나거나 증권가를 찾아다니면서 좀 분주하게 지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최근 이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회사 내부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현대오일뱅크의 IPO에 대한 절박함은 조금 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좀 분위기가 적극적인 느낌은 아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추진하는 겁니까? 일단 이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번 IPO를 좀 완주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정유가 이제 전체 매출의 85%에 좀 달하는데요. 이 정유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는 45%로 낮추고 또 석유화학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이 수소와 이 화이트 바이오 같은 이 미래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IPO로 조달하는 이 자금은 이 같은 미래 사업 투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오일 가격 급등으로 이 실적이 워낙에 좋아서 이 회사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적기라는 점에서 이 상장 타이밍도 좀 적절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 증권가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오일뱅크가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좀 사라졌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네. 작년 12월이죠. 이 거래소에 예심을 신청했는데 이 당시에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좀 기업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주사인 HD 현대의 에너지 계열사가 바로 이 현대오일뱅크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예. 지분 74%를 HD 현대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주황색 동그라미인 한국조선해양은 이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HD 현대 아래에 지금 현대오일뱅크랑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나란히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EU 공정위가 이제 지난 1월에 이 둘의 합병을 좀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우조선 인수가 좀 무산이 됐었거든요. 네. 이 증권가는 현대오일뱅크가 이 상장 절차를 밟던 지난해 말 이 회사가 상장 후 기존 주식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파는 그 구주 매출을 일으켜서 HD 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구주 매출 비중은 한 2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약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한 뒤에 지분을 일부 팔아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무산이 됐다. 그러면은 IPO를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거네요. 네,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런 현대오일뱅크가 자진해서 또 상장을 좀 이렇게 철회했었던 과거 그런 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번 수요 측에서도 이 회사가 기대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흥행에도 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이제 IPO로 인해서 최대 주주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 IPO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을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최근 이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수요 예측의 흥행 성공을 좀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오일뱅크가 이 IPO를 통해서 신규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올라서 정제 마진이 급등하면서 일명 오일머니가 넘치는 상황인데 굳이 IPO를 통해서 신규 사업 투자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현대오일뱅크의 올 1분기 매출은 7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호황기를 맞았던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인 겁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2022년) 중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요. 전산 준비를 통해서 2024년 초에는 ATS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저희가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세 체계가 결국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2년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기왕에 저희는 전산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1월 1일 날 차라리 시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서 실패 위기를 맞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마디로 조단위 사업 기회를 연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먼저 멕시코 그 살리나 크루즈 지역에 들어설 정유 공장인데요. 네. 이제 사업비 규모만 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통상 플랜트 사업의 경우 이제 초기 설계와 견적을 내는 기본 설계, 이제 피드라고 하고요. 이 피드 이후에 상세 설계와 구매, 시공, 즉 EPC에 해당하는 상업 입찰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은 피드 이후에 EPC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플랜트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설계, 피드를 수주하는 업체가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했던 그 4조 원 규모의 이제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본 설계만 입찰에 참여한 뒤에 나머지 전부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살리나 정유 공장 역시 발주처가 같고 또 사업 방식도 유사한 만큼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본 설계의 수주를 추진 중이었는데요. 네. 이 중요 프로젝트를 좀 자국 업체에 맡기라는 멕시코 정부 기조에 따라서 현지 업체에 기회가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기본 설계부터 좀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전체 사업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네, 뭐 멕시코 살리나 프로젝트 사업 참여는 좌절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상황입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알제리인데요. 이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에 짓는 정유 공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4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고요. 네. 심지어 이거는 이미 수주를 따낸 건입니다. 네. 스페인 기업과 이제 공동으로 수주를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서사하라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 중이던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에서 스페인이 모로코 편을 들면서 알제리와 스페인의 우호 관계가 20년 만에 깨진 겁니다. 예. 문제는 이 하시메사우드 정유 공장 건이 이제 수주는 했지만 좀 공사 범위라든가 금액을 두고 재협상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고 이에 따라서 계약 자체도 좀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4조 원짜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예. 남은 2조 원짜리 계약까지 깨진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총 6조 원에 달하는 그런 공사를 놓치는 셈이고요. 이는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의 예상 수주 잔고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요거의 한 3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두 곳만 엎어져도 수주 잔고의 40%가 빠진다는 건데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특이한 건설사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주택이나 토모 이런 플랜트 같은 거를 모두 다루는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로지 플랜트만 짓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사업 영역이 주로 이제 해외 수주를 통해서 정유, 석유화학, 가스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화공 플랜트,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 물량, 반도체 공장 같은 거를 수주하는 이제 비화공 플랜트로 사업 부분이 나뉘는데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지난해
연간 매출 기준 화공 52%, 비화공 48%로 화공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예. 이 격차는 좀 앞으로 갈수록 벌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의 앞으로 실적은 화공, 바꿔 말해서 해외 수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뭐 그런데 사실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해서 상반기에는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도 궁금합니다.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일단 회사가 밝힌 수주 파이프라인에 따르면 상반기 좀 이게 계약이 지연된 건까지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8건, 한 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 대기 물량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잡는 업체가 전체 사업을 잡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하반기에 수주를 점치는 물량, 이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 모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기본 설계를 수행하지는 않은 프로젝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전부 상업 입찰 단계에서 그저 이제 가격만 써낸 상황이고, 따라서 발주처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수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데다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가 뭐 제때 뭐 입찰 결과를 내려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업황이 좀 회복이 돼야 수주 기대도 새롭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뭐 대략적으로라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발주가 본격화될 내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유가가 오르면 중동 국가들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제 공사 발주도 늘어나는데 그 물량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물량만 많다면 이제 앞서 언급했던 뭐 멕시코나 알제리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해도 좀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금 GCC 상위 3개국,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발주 대기 프로젝트 규모만 한 525조 원에 달하는데요. 연초에는 좀 이제 나오지 않았던 입찰 안내서도 슬슬 발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상업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리니까 만약에 올해 중동에서 기본 설계만 뭐 몇 개 수행하더라도 내년에는 바로 이제 시공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고요. 예. 좀 이렇게 다수의 건설사가 이제 설계 조달 시공, EPC 수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본 설계부터 참여해서 설계 조달 시공까지 따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설계 없이도 이제 중동에서 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람코와 최근에 협약도 맺었습니다. 좀 수익 계약으로 이런 사업 기회를 보장해주는 협약을 맺었으니까 좀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한 달 새 10곳의 증권사가 네이버의 목표가를 많게는 3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엔데믹 전환기에 네이버 커머스 사업의 전략은 무엇인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 기자, 시장에서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특히나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이 추세다 보니까 예. 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요. 2020년 온라인 유통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8.4% 늘었지만 지난해엔 15.7%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에는 이 표를 보면 현재 집계가 완료된 5월까지 1월에는 9.1%, 3월 7.9%, 5월 11% 등 이 전반적으로 이 예년에 비해서 전반 이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또 경쟁 업체에게 뒤처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에서 네이버가 쿠팡에게 밀렸습니다. 네이버 커머스에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대신증권 역시 네이버의 성장성과 관련해서 커머스 수익성 개선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넘어섰다는 건데 쿠팡은 그럼 이렇게 치고 나간 핵심 비결이 뭘까요? 네, 이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쿠팡의 서비스죠. 이 로켓 배송. 네, 이 로켓 배송을 지금 그 일반 가입자는 이 어느 정도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이 제품 하나만 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와우 멤버십 이 회원이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2020년엔 600만 명에서 50% 늘어난 건데요. 지난 1분기 동안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활성 고객 수가 1,800만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이 이 매달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인 셈입니다.
물론 매출 또 거래액과 함께 적자 폭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은 따져봐야겠지만 고객 1인당 구입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쿠팡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앞서 증권사들 분석처럼 신성장 부문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은데 네이버 그럼 어떤 전략일까요? 네, 물류와 멤버십 또 라이브 이렇게 또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예. 먼저 물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빠른 배송이었는데요. 그쵸. 네이버도 이 물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또 물류 스타트업들과 협업해서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육아와 생필품 등 일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그날 배송해주는 당일 배송을 시작했고요. 예. 이 하반기에는 새벽 배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쿠팡의 경우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 적자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네이버는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 수요 예측과 또 CJ 대한통운의 무인 로봇 도입 등 스마트 물류 실험을 확대하면서 물류 인프라나 인건비, 마케팅 등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계획이고 두 번째가 멤버십입니다. 네,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또 온 오프라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출시 2년 만에 누적 이용자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쿠팡보다 현재 숫자는 적지만 예. 보시면 성장률은 좀 더 빠른데요. 그렇네요. 역시 연내 가입자 1,000만을 앞두고 있어서 누가 먼저 달성할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들의 거래액은 가입 전 대비 2배 수준을 유지해서 이 거래액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요. 이는 전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SBC그룹과 손을 잡는 것은 물론 티빙, 또 현대카드, 대한항공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멤버십 서비스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 또 쇼핑 라이브, 선물하기 등 신규 커머스 카테고리 비중이 전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중 19%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또 전년 대비 1분기 기준으로 78% 성장했는데요. 특히 쇼핑 라이브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브랜드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라이브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말 시작했는데 현재 누적 시청이 13억 뷰가 넘었고요. 누적 거래액은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와 손잡고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이 타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고 가상인간을 출연시키는 등 첨단 기술 활용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4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신사업이죠. 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 크림과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경우 둘의 1분기 합산 거래액은 3,700억 원인데요. 크림은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성장했는데 지난 4월부터죠.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 거래액은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일본 쪽 사업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야후와 라인이 이미 확보한 이용자와 사업자를 활용해 이 커머스 분야 성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라인의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선보인 데 이어서 올해는 라인과 야후 재팬의 커머스 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야후 쇼핑을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소연 대표는 일본 커머스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한국의 3배, 침투율은 3분의 1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면서 이 장기적으로 국내를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신성장 전략들 좀 짚어봤는데 사실 실적 개선이 언제부터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로 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하반기에는 다소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요? 네네, 맞습니다. 이 2분기는 저점이고 3분기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 예. 이 SK증권이 이 동남아와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 또 미국과 유럽에서 웹툰 등 글로벌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네이버페이 성장세가 유지되면은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또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 수익화, 또 일본 스마트 스토어 연결 매출 인식 시점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17.6%로 예상하지만 2024년까지는 19%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들이죠.
그런데 최근 여기서 일하던 공무원 출신들이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새로 바뀐 당국 수장들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자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인터넷 은행들이 공무원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관행적으로 고착화된다면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화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련 직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과 핀테크 등 신생업계가 이들을 모시는데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금감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 수는 9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2~3명, 5에서 7급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금융위 사무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으로 핀테크와 투자자 보호 전문가로 유명한 금감원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한 것 등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인사가 인터넷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업계는 전문가 영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는 새로운 금융수장 등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가 김주영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들의 건전성과 내부 통제 등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변수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금융당국 인력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취업을 해서 그 기업의 발전에 이제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착이라든지 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요. 공백은 상당히 좀 염려가 되죠.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얼어붙은 증시 상황에서도 글로벌 G2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던 국내 지수형 ETF는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국내 ETF 시장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74조 원.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동안 전체 ETF 규모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전체 ETF 시장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신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TF 상품 같은 경우 이제 주식형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채권형도 있고 뭐 대체자산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채권형 중에서 이제 단기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수요들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지수형 상품에서 해외 성장주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자산 감소액이 큰 상위 5개 상품은 모두 국내 지수형으로 이 중 삼성자산운용의 MSCI 코리아 TR ETF가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성장주 상품의 순자산 총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미국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자산 규모는 총 1조 7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해외보다 국내 증시의 타격이 더 큰데 환율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해외 성장주 상품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ETF 시장의 자금 이동으로 운용사별 운용자산 규모에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타 운용사에 비해 해외 증시 ETF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유일하게 순자산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1위 삼성자산운용과의 격차는 연초 5조 원 수준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금융그룹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40조 원을 달성한 KB. 상품 선택의 폭과 고객 접점을 넓혀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도 시장을 선도한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제 금융그룹 차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이 참여하는 이제 TFT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퇴직연금 운영에 최적화된 디폴트 옵션 상품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을 고객이 쉽게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화상 시스템도 구축해 장소 제약 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비대면에서는 하여간 3분 안에 완료를 한다라는 3분 룰을 적용을 하고 있고 24시간 365일 비대면으로 연금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우리가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비대면에서 뭐 본인이 잘 모르는 걸 직접 안 해도 화상 상담 시스템으로 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금융 계열사 간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노하우를 집약해 중장기 편차 없는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또 자산운용 뭐 연합으로 해가지고 수개월째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할 거냐, 또 이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이제 고용노동부나 금융위, 금감원에 이제 의견 개진을 하면서 또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무분별하게 상품 수를 늘리기보다 시장 상황별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조합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 국면별 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중위험, 중수익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이제 국면 측면에서 우리가 리스크 앤 리턴 포트폴리오 기반의 이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객의 수용성이 높은 이제 상품을 만들어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특성상으로 보면은 TDF가 좀 그나마 이제 굉장히 고객 수용도도 높고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시드 펀드는 그 속에서 이제 운영 전략을 통해 가지고 중위험 중수익 이상의 이제 수익도 낼 수 있는. ETF 상품 역시 상품 수를 늘리기보다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엄선해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KB는 이제 퇴직연금 고객의 이제 생애 주기별 특성과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반영해 가지고 TDF, ETF 상품을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8월 중에 신규로 이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금융사들의 치열한 고민에 더해 당국의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에 대한 변경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을 찾으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0년째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가 바뀌지 않아 자동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세수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세율 조정보다는 과표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과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구간 기준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종부세와 법인세를 조정하면서 부자 감세라는 공격이 나오자 추진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영화 관람료를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최대 OTT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KT 스튜디오 지니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CJ ENM 티빙과 합병
합병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사회와 관련해 이 KT 스튜디오 지니 측에서는 이 정례 분기 보고 안건 이외에 CJ와의 이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KT가 출시하는 스마트폰 내 티빙을 선탑재 앱으로 두고 티빙 플랫폼 안에 KT의 OTT 시즌 서비스를 드리는 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티빙은 웨이브나 넷플릭스와 달리 선탑재 OS가 없는 상태여서 이번 안이 시행되면 새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KT는 현재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기인 OTT 사업을 제휴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양사 모두 나쁘지 않은 합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